그 여자는 결혼을 꿈꾸던 평범한 29살의 직장인이었습니다. 3년을 만난 남자친구는 자상하고 무엇보다 집안도 나무랄 데 없었죠. 그의 부모는 오랜 사업체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도 꽤 알려진 집안이었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가운데 치러졌고, 그녀는 고급 아파트로 들어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었고, 그녀는 늘 가까이 계시니까 안심이야 라는 말만 믿고 진심으로 그 집안을 내 집처럼 여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밥은 먹었니? 라며 무표정한 얼굴로 현관문을 넘는 모습에 그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점점 그녀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부터 속옷 서랍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너희 집인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저 반찬은 왜 또 남겼어? 요즘 왜 얼굴이 부었어? 혹시 무슨 약 먹는 거 아니야? 처음엔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애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감시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출근길마다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엔 회사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디서 일하는지 궁금해서 와봤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고도 낯선 그 눈빛.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어머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걸까? 결정적인 건 그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던 어느 날, 그녀는 실수로 와인잔을 깨뜨렸고, 바닥을 치우던 중 거실 장식장 아래로 흘러든 조각을 주우려다 낡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황동 열쇠에 녹이 슬어 있었지만 분명히 최근에 만져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외출 중이라는 걸 확인한 그녀는 혼자 시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집 구석구석을 뒤졌고 결국 안방 붙박이장 안쪽 목재 서랍장의 이중 벽면 속에서 작은 금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쇠를 넣자 정확하게 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가 여러 개의 낡은 편지지 그리고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분명 어린 시절의 그녀와 꼭 닮은 얼굴,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5월 3일 강릉 말숙 해랑 그리고 우리 아이.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녀가 알던 엄마는 시댁 근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혜진아 거기 있니? 그녀는 서둘러 금고 문을 닫고 열쇠를 다시 가방에 넣은 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 속엔 그 사진 한 장이 지울 수 없는 그림자처럼 남았습니다. 왜 엄마 사진이 왜 저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퍼즐의 조각들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날 이후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고 신랑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시어머니와 엄마가 함께 웃던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 속엔 알 수 없는 어떤 불길한 느낌이 배어 있었습니다. 혜진아 요즘 왜 그래? 아픈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일이 많아서 좀 피곤해.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당신 엄마 금고에서 우리 엄마 사진을 발견했어. 이 말이 입에서 도저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혜진은 외출을 핑계로 친정 근처에 있는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릴 적 엄마와 함께 갔던 성당. 그곳에는 아직도 엄마의 이름이 적힌 기부 명단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기도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는 곧장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비석 앞 그녀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왜 시어머니랑 같이 사진을 찍은 거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바람 한 점 없는 그날, 비석 옆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오래된 메모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이제 용서하자, 말숙아. 그녀는 순간 호흡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숙이라는 이름은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엄마가 살아있을 때 한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시댁이랑은 꼭 거리 두고 살아라.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가까이 있을수록 무서운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 말들 모두가 예언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는 시어머니의 집에서 또 다른 사진을 찾게 됩니다. 이번엔 남편의 어릴 적 사진 뒤에 어머니의 글씨체로 보이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잘 자라렴. 엄마가 늘 너를 보고 있을게. 엄마? 그녀는 손을 떨며 남편의 앨범을 다시 훑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어릴 적 자신이 같은 놀이공원 배경에서 찍은 사진을 비슷한 시기에 갖고 있다는 걸.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그녀는 친척 어르신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시어머니의 과거. 누군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가까스로 외할머니의 오랜 친구라는 김복래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혹시 저희 엄마 젊었을 때 시댁 쪽이랑 알던 사이였나요? 그래, 내 엄마 혜란이는 그 동네 사람 아니었지. 그땐 말숙이하고 참 많이 싸웠다. 네? 싸웠다고요? 둘 다 같은 남자를 좋아했어. 그 사람 너 시아버지였던가 그럴 거다. 그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는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사이였고 그 남자는 지금 자신의 시아버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랑 무슨 사이셨어요? 이제 와서 그걸 왜 묻니? 금고에서 엄마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진 뒤에 우리 아이라고 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 사진은 내가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다. 왜요? 대체 그 아이는 누구예요? 그 우리 아이라는 말, 그게 설마. 시어머니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그 아이는 내 오빠였어. 그녀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내 어머니는 그 사람과 아이를 가졌고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지.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뺏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뺐다니요? 그 아이를 데려다 내 아들이라고 키웠어. 내 남편은 내 오빠야. 의학적으로는 아니지만 나한텐 내 아이였고 너에겐 절대 몰랐어야 할 존재였지.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집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오빠였을 수도 있다는 말.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와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떠난 후 말숙의 집은 갑자기 적막해졌습니다. 아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책장 위에 놓여있던 부부 사진, 아기 초음파 사진, 아내가 아껴 쓰던 머리핀까지도 조심스레 박스에 담았습니다. 말숙은 안방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도 없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너 어디 가니? 엄마, 나 혜진이 곁으로 갈 거야. 그 아이는 널 속였어. 그 엄마도 다 숨긴 거잖아. 숨긴 건 엄마였잖아. 혜진이 아니라 엄마가 우리한테 거짓말했어. 그 사람 혜진이 어머니.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말숙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말숙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 안에는 민재의 흔적이 사라졌고 말숙은 그 큰 집에서 홀로 밥을 차리고 혼잣말을 하며 지냈습니다. 민재는 잘 지내려나, 혜진이 그 아이는, 그 애는 괜찮을까? 식탁 위에 놓인 낡은 앨범을 넘기며 말숙은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혜란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 민재의 출생을 두고 벌였던 비열한 협박, 혜진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면서도 끊이지 않던 감시와 통제.
모두 자기가 지키려 했던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껍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숙은 고요한 집 안에서 그 오래된 금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해랑과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웃음은 없었습니다. 불편한 거리, 말하지 못한 감정들, 쌓였던 오해가 프레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많이 외로웠겠지.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말숙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그녀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우편함은 점점 쌓여갔고 현관 앞에는 시든 화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들른 동네 후배가 문을 두드리다 들은 것은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다니. 말숙은 그저 자신이 쓴 일기장에 매일 같은 문장을 반복해 적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나는 인정받고 싶었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시간이 더 지나고 말숙의 집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잊어갔지만 혜진과 민재는 간혹 그녀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많은 상처를 줬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이었겠죠.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용서해요. 더는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사랑과 증오가 뒤섞였던 그 집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온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남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흔적을 남기곤 하죠.